작은 서점. 그가 전화를 받은 것은 구역 예배를 마치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기호 소설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고로 실명을 한 전도사가 각막 이식을 받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상황을 그린 얘기인데요. 제목이 흥미롭죠?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나무처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걸어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과 독자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구한회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출판계에서 주목받는 이제 신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책이 최근 개최된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화제가 된 책이라고요? 네,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최대 독서 축제죠.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작가 만남 행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하나의 강연에서 소개된 책이기도 합니다. 네. 책의 제목은 먼저 온 미래이고요. 먼저 온 미래. 네. 작가가 또 너무 궁금합니다. 네, 바로 장강명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네. 우리 장강명 작가님은 이제 저와 같이 작은 서점 목금의 장강명의 인생책 진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강명 작가님의 책을 또 이렇게 발빠르게 가져오셨어요. 저도 회사에서 서울국제도서전 특별전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 책이 출간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읽어봐야겠다 하고 책을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네. 제가 공감했던 부분, 약간 밑줄 치면서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서둘러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추천, 약간 추천, 강력 추천, 인생책, 약간 그 단계별로 솔직히. 네. MD님 솔직히 진짜 재미있으셨어요? 강력 추천하고 시작하는 책입니다. 강력 네. 추천이란 말씀이죠. 네. 근데 먼저 온 미래예요. 무슨 SF 같은 느낌도 나고. 네. 부제가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요. 네. 바둑계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자가 전현직 바둑 프로기사 29명 그리고 바둑 전문가 6명을 인터뷰했고요. 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 혹시 그 바둑 좀 둘 줄 아시나요? 전혀. 바둑은 전혀 몰라요. 네. 아니, 아세요? 저도 잘 모르긴 한데. 근데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책인가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희처럼 바둑을 좀 모르는 사람이나 예.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기억할 만한 초대형 이벤트로 이 책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바둑 그리고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행사 뭔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 옛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잖아요. 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게 벌써 10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거를 몇 번 했죠? 5번 정도 했나요? 네, 5번 했는데 했습니다. 어느 냉면집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 대결 장면을 봤던 그 기억이 좀 있는데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대회의 정확한 이름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였거든요. 맞아요. 구글 딥마인드였어요. 예. 2016년 3월 9일부터 닷새 동안 매일 한 차례 총 5번의 대국을 벌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네. 세기의 대국이었는데요. 세기의 대국이었죠, 진짜네. 당시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파급 효과는 그 100배, 1000배 이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하고요. 저도 첫 번째 대국이 열렸던 날에 그 회사에서 그 네. 결과를 확인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동료들과 막 술렁술렁 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바둑인데? 뭐 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5번의 대국 결과를 좀 짚어보면요. 한번 해봅시다. 1국부터 3국까지는 그 알파고가 이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4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국에서는 자 이제 드디어 얘가 버벅거리기 시작했겠다. 알파고가 이제 못 따라오겠다 했는데 다시 또 그새 또 이게 딥러닝을 통해서 예, 승리를 가져왔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역사적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열기와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저자인 장강명 작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네. 이세돌 구단도 그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5대 0이나 4대 1로 승리하겠다 장담했는데요. 결국에는 기존의 바둑 상식을 모두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프로 기사님들이 느꼈던 충격이 정말 엄청났다고 합니다. 네. 약간 길긴 하지만 당시 현장감을 한번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책의 묘사를 한번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우선 박정상 구단이 계신데요. 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어요. 네, 들어볼까요? KBS에서 해설을 하고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2시간 동안 무릎이 후들거려서 못 걷겠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깨졌다는 충격이 가장 컸고 사람들이 앞으로 프로 기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2국이 끝나고 나서도 이세돌 구단이 남은 대국들을 다 이겨서 3대 2로 역전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맞아요. 뭔가 역전승 아니면 적어도 마지막 2판은 다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와 다리가 후들거려서 걸을 수조차 없었대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네요. 반대로 박병규 구단은요. 네. 반대예요. 그냥 멍해져서 무작정 걸었다고 하고요. 네. 김효정 3단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저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네, 정말 놀라서 네. 드신 건가요? 네. 네. 다음 날에도 해설을 하셔야 돼서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도저히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를 하고요. 네. 그 송태곤 구단은 2주일 정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요? 충격이 너무 커서. 이다의 5단은 멘탈이 무너졌고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요. 와, 네. 끝으로 하우종 구단은 집에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기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모두 같은 이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바둑에 평생을 바친 분들이시잖아요. 우리랑은 또 느낌이 달랐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건 몰라도 바둑만큼은 인간 이 두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이겨? 이거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네. 바둑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작 그 대국의 주인공이었던 이세돌 구단의 반응도 혹시 여기 담겨 있어요? 크게 반응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5번의 대국이 다 끝난 다음에요. 이세돌 구단이 인간의 창의력, 바둑 격언, 기존의 수법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알파고가 나타난 후의 바둑은 말 그대로 격변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부터는 프로 기사들이 그 AI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오히려 네. 기사들이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지 네. 연산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기사님들 중에 1,000만 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바둑 한 판이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뉘는데요. 이제는 초반에 포석을 줄 때 네. 많은 분들이 그 이른바 AI 포석을 그대로 암기해서 준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바둑이 약간 비슷해지기도 했는데 반대로 보면 인공지능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수를 제시를 하니까 네. 약간 고정관념이 깨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둑의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선 장점이라면 네. 왠지 바둑하면은 천재의 전유물이라는 네네.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누구나 승률을 높이기가 과거보다는 쉬워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자는 이를 두고 평평해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평평해짐. 네. 뭔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단점인데요. 네. 그 전까지 프로 기사들이 누리던 권위에 변화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정상급 기사를 제외하면은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함께 두는 바둑이 이미 시작된 판이라는 거예요. 네. 그 전으로 회귀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현명하게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까? 네.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공존이라 사실 AI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존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고민들이요. 모든 산업에 지금 다 적용이 되잖아요. 거의 지금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 책 제목이 먼저 온 미래인데 네. 그 알파고의 임팩트가 먼저 컸던 바둑계를 먼저 조명을 한 것이고요. 사실 모든 업계, 모든 관계자에게 똑같이 변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고 있다. 이런 뉴스는 이미 익숙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으로는 일의 양만큼이나 일의 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작가님이 소설을 예시로 들긴 했는데 살짝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그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랑 말투를 완벽하게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네.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방송을 내보내겠다. 이제 아나운서님은 어색한 부분은 없나? 최종 검수만 해라. 아이고. 다만 월급은 충분히 주겠다. 월급은 준대요? 네. 이렇게 통보한다고 하면 자, 기분이 월급이 깎이진 않는데요. 약간 넉넉하게 주겠다. 네. 근데 어쨌든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기분이요. 월급을 다 준다니 이거 참. 근데 이게 기분이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되면 후배들의 뭐 저보다도 이제 앞으로 또 방송국에 입사해서 이걸 경험하고 누려야 될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전 약간 편해져서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모든 산업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나 보람, 그럼요. 성취감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자가 그 책을 통해서 하는 주장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가치를 없애버린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저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공허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네. 기술은 그저 알아서 발전하고 활용되도록 그냥 두면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방임된 과학 기술은 결국 우리의 삶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치가 기술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가치를 이끄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피해를 주는 과학기술이 있으면은 네. 그걸 적절하게 통제하려는 시도가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책에서는 DDT, 성면, 그 프레온가스, 원자력 같은 사례를 제시합니다. 모두 처음에는 그 장점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이 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하면서 규제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인간 소외, 가치의 훼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나 보이스피싱, 가짜뉴스처럼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의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막 그 AI 산업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빨리 여기서 앞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대책들도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제약회사가 그 신제품을 내놓을 때 네. 그 임상 시험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을 하면서 그 안전을 입증하고 기관의 승인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사업이나 서비스들도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적 관리를 필수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막 자본과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면 나중에 진짜 거스를 수 없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 이런 우리 문제의식, 그런 건 분명히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약간 그 한계가 있는 부분이요. 네. 만약 이러한 기술 통제를 하나의 국가만 자체적으로 하면요. 네, 그렇죠. 그 나라는 산업 경쟁과 군사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면서 네, 맞아요. 너 먼저 해라. 그럼 나도 할게. 네. 서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합의를 맞습니다. 이룬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네. 저자는 주장합니다. 비슷한 게 그 기후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탄소 저감이나 이런 거 있어서 누가 더 먼저 하냐. 하지만 또 그 앞에 누가 더 기술 발전에 우위를 점하냐. 네.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좀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물론 국가 차원의 시도도 네. 있는데 책을 읽는 저희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네. 시도도 중요하잖아요. 예.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는 그러니까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 외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인공지능한테 바로 물어보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한번 직접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작가의 얘기인가요? 네. 네. 그대로 책에 나온 내용을 네네네. 소개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시행착오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게 인간다운 거니까요. 네. 여기에 더해서도 지금까지 그럼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인문학적인 논의도 네. 필요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과 지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능에 함몰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실 이제 작은 서점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뭐 책을 읽어요. 네. 이제 뭐 하냐, 그 다음 어떻게 읽냐? 아 그래도 읽는 데까지 읽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읽으면 정말 한 몇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AI의 저 줄거리 요약 얘기하면 다 나와. 네. 그럼 저는 아니야. 나는 이 책은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문장을 얻어가야 돼. 이제 제 표현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죠. 네. 그 말씀을 하신 분께 네. 먼저 온 미래를 꼭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미 이 책들을 준비하면서 그 유혹에 굉장히 저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빨리 AI를 통해서 책 요점만 얻고 이 방송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흐름의 그 감정이나 그죠? 감정의 흐름이나 뭐 좋은 문장들, 단어들 이거 이제 길어서 오는 그런 재미로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또 장강명 작가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 굉장히 또 굉장히 자극을 받는 부분이네요. 멋진 분이에요. 하여튼간 먼저 온 미래. 여기 이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 소개 좀 해주실까요?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아직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다. 좋은 상상을 하는 것,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이 먼저 온 미래를 읽고 한번 용기도 가져보고 낙관도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작은 서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인생책 진행을 하고 있는 장강명 작가의 신간. 이 본인이 해달라고 아닙니다. 우리 구한의 MD님께서 알아서 갖고 오신 그 책입니다. 먼저 온 미래.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강명 작가는 우리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나중에 생색내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떤 곡 같이 이어서 들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먼저 온 미래의 주인공이 이세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과 관련 있는 노래입니다. 혹시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버추얼 유튜버 걸그룹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실제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예. 그러니까 가상의 그 화면을 내세우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그룹의 별명이 네. 이세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계 아이돌이니까 네. 이세돌이겠군요. 그런데 올해 네. 초에 이세돌 구단이랑 이 이세계 아이돌이 사이버 바둑 대국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긴 했는데 그 통 크게 이건 무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한번 이세계 아이돌의 노래 네. 키딩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 교보문고 구한회 MD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에세이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유진의 책갈피 시간. 우리 청취자 아이디가 독특하시네요. K12304895255님께서 장유진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책은 계속해서 여운이 남아서 책을 읽지 않아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책, 좋은 노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밤입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네. 읽지 않아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도 좋고 네. 꼭 찾아서 읽어보시겠다고 한 말도 좋은 게 제가 소설을 소개를 해드릴 때 네. 정말 제가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그 소설을 직접 찾아서 읽으셨을 때 재미가 딱 더 배가 되는 만큼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소설 꼭 한번 찾아서 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언젠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대화 몇 단어 정도 그 느낌이 좀 남아서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뭔가 정말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기호 작가님의 김 박사는 누구인가 라는 소설집이고요. 네. 정말 좋은 소설집인데 여기에서 수록된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라는 단편소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 이기호 작가님 그 작품은 예전에 최민석 작가와 하는 그 불타는 문학에서 소개 한번 해드렸었어요. 최민지는 어디로? 아시네요.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예. 제가 사실 그거를 듣고 맞다. 이기호 작가님 소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들으셨구나. 사실 최민지는 어디로도 제가 여기서 소개할 법한 네. 단편 소설인데 이미 하셔서 네. 그 너무 기발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어떤 뭐 중고나라 이런 데에 본인의 책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것도 염가에 나중에는 거의 뭐 무료 증정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네. 이 작가가 화가 나가지고 그 파는 사람 이제 쫓아가는데 직접 사러. 네. 근데 요즘 그 소설을 읽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에 그런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스타분들이 네. 자기 앨범을 중고 마켓에 검색을 해서 누구 앨범 팝니다. 그럼 그 사람 걸 자기가 직접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모티브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그런 프로그램 몇 번 봤어요. 누가 먼저일까? 당연히 이기호 작가님이 먼저죠. 네. 그렇군요. 왜 팔았냐고. 왜 털떡하시냐고. 막 이러고. 집요하신 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재밌잖아요. 네. 우리 작가님도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내 책을. 저 한 번 있어요. 뭐야? 제가 진짜로?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공동 작업실? 네. 그런데 이제 나가서, 선정이 돼서 나가서 출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름이었나 연말에 뭐 약간 파티한다고 장터 같은 걸 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제 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거 왜 팔아요? 재미없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그래도 알아봤네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나누고 싶어서 팔고 계시다고. 다행이죠. 네. 돈 받고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네. 무료 증정이 아닌 게 어때요? 그렇죠. 무료 증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기호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재밌는 소재로 이야기꾼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분인데 전 약간 예전에 이제 뭐 박민규 소설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심취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해요, 이분. 그런 뭔가 이야기꾼이라는 그 단어에 계보를 잇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작가이신지. 네. 1999년에 현대문학에서 버니라는
그 단편 소설을 발표하시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는데요. 네. 이 소설이 또 어떤 한국 문학계의 길이 남을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랩이에요. 그러니까 랩의 형식을 차용한 소설인 거예요. 그 사실 저는 99년도면 제가 중학교 때라 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읽었거든요. 네. 책이 나오고 나서.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이 데뷔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 당시에 99년도에 진짜 파격적인 선택이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조금만 특이해도 와 되게 특이해 파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99년도에 랩의 형식을 차용한 소설 그래서 이런 등장부터 굉장히 참신한 이야기꾼의 면모를 보여주신 지금은 이미 뭐 25년이 지났네요. 그 이후로부터 장편소설과 중편소설, 뭐 짧은 소설, 소설집 엄청나게 많은 책을 내셨고 뭐 동인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네. 한국일보 문학상, 김승호 문학상 많은 문학상을 타셨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단편 소설집에 번이라는 그 작품이 실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작품도 특이하지만 거기에 실린 작품들이 다 형식적으로 그 요리의 레시피, 요리 방송에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차용하는 것도 있고 또 조서 형식, 경찰서 조서 형식을 네. 차용한 소설도 있고 제일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표제작인 최순덕 성령 충만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네. 성경의 형식을 차용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편집 자체를 네. 성경의 편집 있잖아요. 네, 약간 네, 네. 몇 단으로 나뉘어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네. 인물의 생애를 써내려간 그런 소설도 네. 있고. 그 어투도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가라사대 뭐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네네네. 그래서 파격의 어쩜 아이콘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네. 이 오늘 가져온 김 박사는 누구인가는 김 박사는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소설집 네, 소설집이에요. 네. 네. 여기 있는 소설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짜 명작이에요. 정말 네. 이 소설은 꼭 한번 구매해서 소장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그중에서 제가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라는 네 번째 수록자 가져왔습니다.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이 소설은 전도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는 11살 때쯤 네. 정기 합선으로 이제 시력을 잃은 상황이고 네.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몰라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소설이 시작이 돼요.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고.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그 각막을 기증해줄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기증 받을 때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막 갑자기 이러면서 가면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럼 가면서 아내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내가 엄청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내 반응이 살짝 떨떠름해요. 지금요? 이러면서 수술을요? 이러니까 그 말에 또 이 전도사라는 사람은 살짝 또 서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서 가고 있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 기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지금 향하고 있을까요? 네. 네.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을 계속 어둡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 밝은 빛을 내가 보다니. 저는 거기서 자기 왜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가 이제 아들 목욕을 시켜주는데 그 부분 제가 낭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제가 네. 근데 정말 사람이 보는 눈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울리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 결심했을 때 계기들이 그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 다른 거예요. 이번은 그 아들의 목욕 장면에서 내가 눈을 좀 떠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 간호사의 급한 전화를 듣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막상 또 가니까 네.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원목실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여기 좀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 사정이 좀 있다. 어떤 사정이냐면 기증자의 사정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자식이 마지막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다리셔라.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네. 아니 일이 잘 풀려서 좀 전도사님 차례가 앞당겨진 것뿐이니까 부담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네. 그 성경에 마가복음 8장에 나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네. 이적을 행하는 부분인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목사랑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었대요. 이분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가 왜? 라고 물으니까 눈을 뜬 다음에 그 예수가 무엇이 보이냐 물었더니 저기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네. 그럼 나무라는 거를 이미 아는 상태. 아는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독자들이 읽다가 아는 거죠. 아 제목이 여기서 왔구나. 근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네. 원목실에서 계속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기증자의 사망 선고가 확실히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3년 정도 기다렸는데 네. 3년 전만 해도 사실 각막 이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력을 잃은 거는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 욕심이 없었는데 그 계기가 있죠. 네. 각막 이식 받고 싶다라고 네. 생각한 계기가. 그 부분을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정말 찰나 같은 순간인데 이 주인공에게는 정말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계기를 마련해준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이 막 눈에서 그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 이렇게 목욕시켰던 그 장면들 떠오르면서 네. 나는 아이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머리에서 그래요? 저도 그 공감한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누구를 이렇게 누가 우리 목욕할 때 이렇게 샤워실에서 거울 보면 이렇게 뭐 아지랑이 나오나요? 되게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네. 나왔을 때 약간 온도차 때문에 살짝 김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머리에서 김이 난다, 아지랑이가 있다는 표현이 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잔디인가, 지느러미인가, 뭐 용수철인가, 뭐 이런 뭐 그런 상상들을 네. 하잖아요. 네. 아무튼 이 표현 묘사가 참 좋았었어요. 네. 네.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은 병원에 그 최간호사라는 분이 근무하는 네. 병원을 찾아가서. 대기자 명단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같은 속도라면 12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그랬더니 또 이 전도사가 그럼 다다다 월드컵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잊은 채 살아간 거예요. 뭐 네. 되겠어라는 식으로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런데 3년 만에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네. 이때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독자들에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내가 사실 약간 떨떠름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의아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수술을 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네. 왜냐면 이제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이고, 네. 근데 또 그 말에 또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자신의 뭐 나이 들수록 더 외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거리감 만질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서운해 하니까.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카드 한들을 늘리느라 좀 늦었다. 그리고 기증자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좀 그래 보인다. 네. 라는 말을 합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사실 아내 네. 입장에서는 뭐 돈 문제보다도 이게 윤리적으로 그렇죠. 네. 사망 선고를 기다린다는 것도 좀 깨름직하고 또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고 교회에서 네. 또 어떤 신망을 네. 받고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수술이 과연 잘 될까? 이 부작용도 많을 텐데 네. 5만 가지 걱정들을 다 네. 갖고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서운한 거예요 지금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쵸. 부인이라는 자가 저렇게 네. 떨떠름하게 있나. 그런데 그 최간호사가 오더니 네. 그 전에 그 원목 씨 안에 있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병원 편의점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서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최간호사라는 사람이 오더니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거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니까 전도사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러고 상황이니까 좀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서 그 원목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목실도 종교적인 시설인 거잖아요. 네네. 병원 안에 네. 환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면서 딱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군가 거길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그래서 여기 있어도 되냐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요. 예. 중3쯤 되는 여자의 목소리가. 추측이죠. 중3쯤 되는. 네, 보이지 않으니까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자기가 끄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그 원목실에 보이지는 않지만 청소년 여성과 그 전도사가 불을 끄고 앉아 있는 장면이 너무 이제 강렬한 이제 이미지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독자도 이 박 전도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이 여자아이가 간호사가 말했던 기증자의 아이가 아닐까. 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닐까. 네. 그러면 나는 엄마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건가? 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닌데. 그 기증자는 30대라고 해서 이렇게 큰 애가 있을 수가 없는데. 10살 정도밖에 안 된 꼬마 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아니겠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하염없이 그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네.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학생은 원목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맞아, 그 장면도 웃겼어요. 나이가 그래서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예. 전도사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원목실에서 담배 피는 거를 어떻게 냅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너가 여기서 담배 핀 최초의 사람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하나님이 학생을 특별하게 여겨서 여기를 인도해서 나를 만나게 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박 전도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닐까? 이러면서 내가 이곳을 이제 원목실을 나가면 이 병원을 나가면 내가 수술에 대한 생각만 버리면 이 모멸감과 수치스러움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모멸감을 느끼니까. 내적 갈등이 엄청나요, 지금. 네. 이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 모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번 거기서 탈출을 하는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네. 탈출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아무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네. 많은 그 내적 갈등을 계속 이제 겪다가 그래 이게 뭐 대수라고 그냥 있던 대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나갔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잡혀오죠. 최 권하사한테. 네. 그것도 약간 웃긴 장면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나가기 직전에 그 빵과 우유를 샀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아이한테 줘요. 이거 원래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그 우유의 귀퉁이를 열고 빨대를 꽂아서 줍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아이도 뭔가 불 꺼진 데서 막 담배 피고 있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서 뭔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 들려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삶의 여정에 대해서 뭐 시력을 잃고 뭐 사춘기 시절 하나님 원망했다가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약간 간증하듯이 했겠죠. 그래서 우유를 쪽쪽 빨아먹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그런 다음에 나가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또 최 간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화나셨냐고 다 됐다고 이러면서 빨리 가세요 이러면서 또 맥없이 또 붙들려서 다시 또 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을 결정적으로 해요. 이거 진짜 꼭 하셔야 된다. 제가 손 써가지고 지금 어렵게 순번 잡았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이 약간 혹시라고 했던 그 상황이 진짜였구나. 네. 라는 뭔가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순서를 이제 뒤로 미루고 자기가 이제 새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도 좀 종교인인데 네. 전도사인데 네. 네. 그런데 불편했을 거예요, 마음이. 맞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내가 또 약간 떨떠름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처럼 딱딱하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더 내용이 어떻게 왜 누가 침을 뱉었고
이 주인공의 끝은 어떻게 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극이 희망이 된다. 그러니까 내 눈을 밝히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이 주인공이 겪었던 그 에피소드인데 진짜 결말은 사실 저희도 몰라요. 작가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네.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소설은 특정 감각으로 네.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예. 저는 이 소설은 그 우유비린내, 그 침과 네. 침이 섞인 우유비린내. 그래서 저는 요즘도 네. 예전에 제가 콩국수 먹을 때마다 김금희 작가님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우유만 먹으면 이 소설이 생각이 나요. 아, 그래요? 우유 비린내가 딱 코에 맡아지면 비린내가 딱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이 소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뭔가 얼굴에 뭐 탁 뱉었는데 네. 그 먹던 우유빵과 우유 비린내 막 냄새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우유 비린내라는 그걸 넣은 거는 그 원목실에서 네. 자기가 빵과 우유를 어떤 여학생한테 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읽으면서. 사실은 그 여학생이 그 기증자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아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네. 저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정말 짧은 단편인데도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고 기발한 표현들이 있고 아이러니가 네.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쵸. 네. 사실 여기에 죄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없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주요 화자격으로 나오는 인물에 막 공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독자들도 이 전도사를 뭔가 고운 눈으로 보지 않게 되는 식으로 소설이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죄진 건 아니지만 모두가 비겁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 모두가 비겁하게 느껴지는 네. 상황이다. 네. 나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네. 되고. 오히려 저는 그냥 정말 나만을 위해서 그 순서를 그냥 덥석 받고 그냥 그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너무나 양심적이고 아무래도 전도사라는 어떤 네. 이제 종교의 또 귀한 사람이라서 더 그렇지만 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딱 채가 넣어서 뿌리치지 못하고 나 안 받겠네라고 네.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라면이라는 생각도 저도 같이 좀 해봤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이기호 작가의 소설집 김 박사는 누구인가 중에서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진짜 유쾌하고 아이디어가 막 넘치는 작품. 이 짧은 시간에 담기에도 참 부족하죠. 네. 맞아요. 저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정말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면 대신 음악으로 또 좀 여운을 남겨볼까요? 네. 네. 더 핀이라는 밴드에 나는 너처럼 거인이 아니다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라는 제목에 맞는 음악을 생각해보다가 뭔가 이런 비슷한 느낌의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네. 노래 중에 그러면서 막 찾았는데 문장 뭔가 느낌은 비슷한데 하나도 같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거인이 아니다. 아 아니네 걸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근데 뭔가 문장으로 시작하는 제목이라 그런지 네.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한번 들어봤는데 네. 왠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네. 저의 직관. 네. 어울릴 겁니다. 네. 어울려야만 합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